세상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내 남자 유쾌사구의 통크의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함께하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수우파 패널 장성철입니다. 네, 전남순천의 전하람입니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네, 오늘 김준우 변호사님이 조금 사정으로 일요일 방송은 조금 늦게 합류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오늘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할 텐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그 부동산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그걸로 오늘 마중물 토크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래가 완전히 절벽에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역시 이제 금리 인상의 여파가 좀 있겠죠. 그렇게 그럼요. 되자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집값을 낮추기 위한 모든 맞아요. 뭐 이렇게 전략을 내세웠는데 그게 뭐 통하지 않았고. 나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추락하는 집값을 조금 잡기 위한 여러 전략들을 쓰고 있는데 이 또한 그러니까 확실히 외생적 변수에 의한 부분이 워낙 크다 보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 경기, 성남, 과천, 하남, 광명 뭐 여기를 빼고는 전국의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해제를 했는데요. 그리고 뭐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대한 그 주택담보대출 관련 완화 방안도 나왔고요. 이 집값 이렇게 되면은 이게 참 뭐 어떤 집값이 정상이냐부터 워낙 이제 논의가 크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지만 뭐 계속 그런 얘기 저희들은 이제 그런 얘기 했었죠. 이게 집값 잡는 게 뭐 정부의 어떤 정책으로 쉽지 않다라는 게 이제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도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내에서 뭐 예를 들어서 공급을 늘렸기 때문에 보통 뭐 시장이라는 게 공급을 늘리면 가격이 떨어지고 공급을 줄이면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그게 작동하진 않고 있거든요. 지금 갑자기 뭐 공급을 팍 늘려가지고 이게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어찌 보면 레버리지 대출 받아서 집 사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 사실은 집값이라는 게 확 떨어져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뭐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전세 받은 분들은 또 집값이 떨어지면 전세금이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깡통 전세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그렇죠. 거죠. 대부분 아파트 전세값이 뭐 비싼 데는 한 80% 이상 거의 육박한단 네, 말이에요. 네, 70, 80% 되기 때문에 집값이 만약에 10% 이상 떨어지면 사실 위험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저는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게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급격히 떨어졌을 경우에는 은행, 뭐 가게 여러 가지 문제 생깁니다. 네. 그래서 지금처럼 그런다고 해서 이제 이걸 풀어준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빚을 내서 집을 살 사람이 있겠느냐? 이제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금리에는 더더욱이나 그렇죠. 쉽지가 왜냐하면 않죠. 결국 대출 여기 규제 지역을 풀어준다는 얘기는 LTV라든지 대출을 이제 쉽게 해준다는 얘기인데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금리를 좀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는 게 낫다. 야, 근데 그 금리도 이제 미국 금리가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안 따라갈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계속 한계는 명확하지 반복하는데 않습니까? 일본은 그렇지 않고 있어요. 그냥 제로 금리 유지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예. 왜냐면 본인들 입장에서는 미국과 굳이 지금 따라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국내 경기 지키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행도 저는 뭐 고민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1% 차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거를 굳이 1%로 꼭 막아둘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금리를 좀 어느 정도 좀 더 올리지 않고 어느 정도 좀 낮추든지 현상 유지하는 방법이 제가 보기에 오히려 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냐. 이렇게 네. 뭐 규제 풀어준다고 해서 쉽게 안정화될 것 같지는 않다는 보고 한 있습니다. 변호사님 얘기를 듣고 참 민주연구원 부원장님은 참 아는 것도 많으시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현 변호사님 얘기처럼 하면 안 돼요. 지금 금리 안 따라갔다가 아니, 그건 뭐 경제 개인 전체적으로 의견을 제가 말하면 여쭤본 부동산도 거죠. 지금 예. 아니, 우리 저 아니, 장 정치 부장님 현안. 무슨 얘기만 하면 항상 민주연구원 정치 부원장이 현안부터 부동산 아니, 문제까지. 일단 두 분 의견도 빨리 얘기해 저 주세요. 일산에 살고 넘어가게. 있는데 예. 저희 집도 한 2억이 떨어졌더라고요. 일산에서 상당히 고가의 집에 살고 아유, 계시는 걸로 알고. 어쨌든 간에. 그리고 거래가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네. 예. 그런 거 보니까 집값 하락은 추세인 것 같고 또한 집을 사기에는 금리가 너무 높다. 예를 들면 지금 15억 이상도 자 대출 풀어줄게. 네. 대출 해가지고 집 사. 그런데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7%란 말이에요. 네네. 연말 가면 10% 간다는 얘기가 뭐 있어요. 그런 얘기까지 있죠. 5억을 연끌해가지고 사면은 음. 1년에 3,500만 원. 그럼 한 달에 300만 원. 10% 정도. 되면은 와 5천만 원이 되면은 한 달에 한 400만 이자만 뭐 400만 원대 후반 뭐 이렇게 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야, 이건 돈이 없는 사람은 집을 살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발표한 것은 집값 떨어지는 속도를 좀 늦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가장 큰 뭐 집값 상승 지역인 서울하고 네네. 과천 뭐 이런 데는 안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 한번 간을 보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한번 네, 해보고 한번 이제 해보고. 속도 추이를 좀 보겠다. 그렇죠. 네. 근데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이게 시장에 주는 영향이 늘 우리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네네. 이 대책 나오고 나니까 당장 이제 뭐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역시 저 빅5 서울, 경기, 과천 이런 데 빼고는 다 떨어지는구나. 오히려 그런 네, 일이 정부가 그나마 가격이 좀 유지되는 데를 찍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네네. 어차피 지금 금리 상승이 어느 정도 멈춰지기 전까지는 살 수가 없다. 네네. 왜냐하면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르면 가격이 더 떨어질 건데 왜 우리가 지금 들어가냐라고 하는 분들도 많고 또 반대로 이제 집을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고점이 이런데 뭐 고점 대비 막 6, 7억씩 낮춰가지고 어떻게 파냐 네네. 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아마 거래가 없는 장세가 꽤 이어질 것 같다. 저는 그게 전망됩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부동산 문제가 뭐 지난 정부에서도 우리가 이제 여러 차례 이야기를 사실 나눴었습니다만은 참 이렇게 외생 변수와 관련된 것들은 참 이게 쉽지 않다. 정책만 가지고는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또 요즘 한 번 더 들었습니다. 자, 그럼 광고 듣고 오늘의 이야기 또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인싸입니다. 오늘은 이 얘기부터 조금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이었는데요. 홍근택 변호사께 좀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MBC에서는 12구 참사로 명칭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태원이라는 지역을 최대한 빼고 그 날에 대해서 기억을 좀 하자 이런 의미인데요. 이 현안 질의가 있던 날이었는데 이 문진석 민주당 의원의 휴대전화에 들어온 문자 메시지가 노출되면서 여야 간에 고성이 오갔습니다. 문자 메시지 내용이 이제 이런 거였죠.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전체 희생자 명단, 사진 프로필 뭐 확보해야 한다. 이제 이게 또 민주연구원 관계자가 보낸 문자 메시지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분도 부원장님이시죠. 네, 문진석 의원은 이제 민주당은 명단 공개할 생각 없다라고 했었는데 또 이재명 대표는 공개해야 한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계속 말 나오고 있는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왜 영정사진과 또 희생자의 이름도 없는 추모 공간에 대해서 이게 뭐냐? 꽃만 있는 이건 도대체 뭐냐? 사실 우리가 뭐 세월호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희생자의 이름과 사진을 보면 그러니까 좀 그분들을 더 좀 추모하게 되는 그런 게 생기지 않나?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의견은 뭐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이거 좀 어떤 입장이신지 먼저 좀 들을게요. 최근에 이제 민주연구원이 굉장히 어찌 보면 이제 뜨거운 감자가 돼서 민주연구원 부원장 뭐 다 이제 저랑 같이 임명받은 분들인데 부원장님들 아무튼 너무 핫해요. 네. 뭐 저는 웃을 일은 아니고요. 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뭐 이재명 대표는 공개해야 된다고 했지만 물론 이제 우리가 추모를 하고 이럴 때는 사진이라든지 이름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사망자 뭐 이런 분들 하는 거는 저는 본 적이 없어서 보통은 네. 이제 뭐 위패라든지 위패에는 이름이 들어가니까 그다음에 그렇죠. 사진을 보통 놓는 게 맞죠. 그거는 뭐 기본적인 어떤 우리가 예의를 표하는 어떤 방법이라 보는데 근데 이제 과거와 달리 우리가 지금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이거에 대한 관념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분들이 예를 들어 어떤 뭐 단체라든지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개인적인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개인들이 동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이걸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뭐 얼굴을 국민한테 공개하는 건 좀 다른 문제다. 그러니까 영정 사진과 위패를 모시는 것과 그다음에 이 사진이나 얼굴을 국민에 공개하는 거는 그래도 좀 그분들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봐요. 물론 이제 개개인별로 동의 뭐 그분들이 뭐 단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다 동의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 그분들이 어떤 단체가 만들어진다든지 그러면 뭐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한다든지 이제 그런 거는 저는 전제돼야 된다. 그냥 무조건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는 거는 조금 원하지 않을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네네. 이제 그럴 때는 그 문제가 조금 될 수 있다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그렇습니다. 저는 민주당과 정치권에서 공개해라 마라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고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 부원장님 말씀 잘 해주셨듯이 유족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공개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추모하고 애도하는 분위기가 차분하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공개됐을 때 이러한 다른 쪽의 비판과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유족들은 상당히 더 마음을 아파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놀러 가서 뭐 그랬는데 우리가 왜 모두 다 함께 추모를 해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안 좋아요. 그래서 제발 부탁드리는데 정치권에서는 이거 빠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언급 더 이상 안 하시고 이재명 당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유족이 동의하면 이라는 얘기도 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본인 뜻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게 옳다. 그러니까 저희도 뭐 현 변호사님 말씀처럼 동의를 전제한다는 정도면은 뭐 받아들였을 텐데 이제 그때 방금 이제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라는 분이 보낸 문자가 좀 충격적이었어요.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확보해야 된다. 뭐 네. 이런 식이어서 이제 약간 저희도 시겁해가지고 이게 뭐냐 이렇게 한 거고. 저도 앞으로는 그런 형태로 하면 어떨까 싶어요. 좀 원하시는 유가족분들이 자발적으로 네. 이렇게 위패나 이렇게 사진 같은 거를 놓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뭐 준비하시는 분들이 안내 정도만 드리는 할 거냐 말 거냐만 물어보고 이런 것도 싫을 것 같거든요. 저 네. 같으면.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고 장 교수님 말씀처럼 이걸 정치권에서 막 하느니 마느니 막 이렇게 논쟁하는 것도 유가족분들이 보셨을 때는 왜 우리 일인데 쟤들이 뭐 저러냐라고 네네. 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이거를 뭐 무조건 공개해야 된다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름도 없고 얼굴도 없는 곳에 이렇게 분양하고 해두는 게 맞느냐 이 문제 제기하면서 예. 전제를 그렇게 달았죠. 유족들이 반대하지 않는 한 공개하는 게 맞다는 얘기. 사실 그 뭐 일부 유족분들은 이미 이렇게 동의를 하셔서 외신에는 지금 희생자들의 네. 사진이 지금 나가는 경우들도 네. 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지난 세월호 참사 때 그러니까 이 부모님을 대표하셨던 유경근 씨가 이제 쓰셨던 글도 되게 좀 인상 깊었던 것이 그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월호는 특수한 이 한 공간에 부모님들이 다 모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모님들끼리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다 모여서 이렇게 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지만 이번 희생자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만나기조차 일단 쉽지가 않을 거다. 그래서 일단 시간이 좀 필요할 거다. 뭐 또 이런 얘기를 저 해주셨었습니다.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변 출신 변호사분들, 민변에서 유가족분들 몇 분들에게 소송합시다 이런 제의를 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네. 과연 그런 것들이 적절할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법률적인 도움을 준다라는 큰 원칙은 찬성을 하지만 예. 자칫 잘못하면 소송을 통해서 그분들을 집단화해서 어떠한 정치적인 이득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한 인상과 인식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분들에게도 다른 누가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얘기를 나누시고 어떤 것을 원할 때 정부라든지 아니면 정치권에서 도움 주는 형태로 해야지 그냥 외부에서 자꾸 이거 해보실래요? 저거 해보실래요? 이거 하세요?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런 식의 저런 식의 시각이 굉장히 위험하다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기본적으로 국가나 지금 지난번에 법무부에서도 뭐 변협에 얘기할 때 국가배상 이런 건 하지 말라는 뉘앙스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법률가들이라면 기본적으로 국가배상의 상황이 된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119에 신고했고 예. 대응을 안 한 거거든요. 네. 예전에 사례를 봐도 그렇고. 그러면 국가배상 청구 소송하겠습니다. 의사 있는 분들은 오십시오. 라는 거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벌써 지금 한 8분 정도가 소송에 참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거지 가서 우리가 먼저 가서 집권해가지고 뭐 하십시오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하는 것 자체를 무슨 정치적인 의도가 있거나 이거를 뭐 국가에 대해서 뭔가를 제기한다는 건 굉장히 잘못된 거다. 왜냐하면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가에 대해 책임 묻지 말라는 태도예요. 저는 현 정부의 기본적인 인식과는 갖고 충분히 시간 봅니다. 드릴게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건 국가에서 책임지지 않으면 굉장히 다른 책임 물을 방법이 없어요. 네. 현재 상태에서는. 네. 그러니까 뭐 사법적으로 수사하고 처벌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배상해 주는 거 아니거든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저는 그리고 이제 국가 아니면 네. 책임질 방법이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 현 정부에서 이거에 대해 책임질 어떤 생각이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봐요. 뭐 장례비나 아니면 이 정도 해주는 것이지 배상 생각 자체를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뭐 있어요? 소송밖에 없어요. 네. 우리나라 국가 배상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또 뭐 배상이 그렇게 높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거 자체를 못하게 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정부 여당에서. 저는 그거 자체가 위험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예, 장수님. 이거를 못하는 마치 그러니까 분위기를. 정치적으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국가 배상을 청구하는 것처럼 얘기하면 유족들이 위축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거를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몰아가면 안 된다라고. 네네네. 현 변호사님 의견을 충분히 들은 것 같고요. 정치권에서 국가가 배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라는 것은 현 변호사님의 생각과 판단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이게 선후 관계가 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국가가 배상을 해줘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런데 유가족들이 저희들 소송할 거예요.
민변에 찾아가요. 그래서 좀 도와주세요. 저희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게 맞지. 민변에서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소송하실래요? 배상 이거 받아야 되는데요. 이런 식의 접근 방법, 전 선호가 좀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아니 저는 뭐 정치적 의도가 있더라도 소송하는 것 자체는 다 국민의 권리니까 네네. 뭐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아마 장 교수님은 그런 법적인 구제 측면보다는 정치적인 오해 그렇죠. 가능성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맞아요. 같습니다. 소송하지 말라 이런 건 그럼요. 아니시죠? 알겠습니다. 세 분의 의견은 이 건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좀 들은 것 같고요. 근데 아마도 이제 그곳에서 좀 의견이 갈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접근을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신 부분에 대한 이 시선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한이 공간의 특수성 때문에 모여 있었지만 지금 유가족분들은 모이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민변이 먼저 나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장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건 유가족들의 요청에 의해서 움직여야지 먼저 나서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보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이번 사태의 원인과 법적 책임 규명이 우선이다. 그런 뒤에 필요하다면 정무적 책임도 따지겠다. 정무적 책임 그리고 법적 책임 규명이 우선. 뭐 또 이상민 장관은 자리 연연 안 한다. 뭐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싶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 전 변호사님? 아, 네. 대통령께서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좀 명확하게 진상 규명해서 뭐 포괄적으로 책임 묻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 묻고 뭐 그런 다음에 이제 정확한 진상이 어느 정도 규명되고 나서 정무적인 책임 묻자. 그러니까 정무적 책임이라는 건 결국 이제 고위직들 문책, 뭐 경질 하는 거 얘기하는 거겠죠. 거기에 핵심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인 거고 뭐 예. 경찰청장은 저는 당연히 경질되지 않을까 싶고. 윤희근 청장. 네, 그런 정도의 상황인데,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민 장관 뭐 폼나게 사표 던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설령 지금 당장 사퇴하지 않더라도 사퇴 수습을 마치고 내가 뭐 물러나겠다라는 명확한 시그널을 좀 공개적인 석상에서 줘야 되는데, 네. 이렇게 그냥 사적인 코멘트만 하는 거 가지고 이게 충분할지 저는 의문입니다. 사실 뭐 이주영 당시 해수부 장관이었죠. 세월호 참사 당시에. 예. 그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사의 표명을 사실 했죠. 여러 차례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이상민 장관의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싶지 않겠냐 이 코멘트는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지금은 안 던지겠다로 보이는 표현 아닐까요? 그리고 뭐 폼나게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사표 던지는데 뭐가 폼이 있고 없고가 뭐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자기는 뭐 그만둘 생각이 있는데 아직 뭐 재가를 받지 못했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이 멘트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정말 이분은 공직을 담당할 자격이 없다라는 게 이 단어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350여 명의 사상자가 났어요. 네. 사표 내는 게 폼나는 거예요? 그게 멋있는 거예요? 음. 멋있으라고 사표 내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정무적인 정치적인 책임을 지라는 거 아니에요. 경찰을 지휘하고 통제하겠다고 경찰국까지 내세웠고 본인이 경찰국을 설립을 할 때 자 우리가 지휘 통제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경찰 지휘 통제 잘못했잖아요. 경찰이 제대로 거기서 질서 유지 못했잖아요. 치안 네. 유지 못했잖아요. 그런 정치적인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최소한 정무직 공무원이면 어떠한 국민적인 저런 참사가 벌어졌을 때 사의 표명이라도 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경질하겠다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사의 표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 안 하고 폼나게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 자체가 이분이 이 참사를 접근하는 방식 그리고 인식하는 태도가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니, 뭐 사석에서 한 얘기이기는 하겠지만은 예. 뭐. 왜 편들어 갑자기? 아니 그래도요. 네. 아니 이 인터뷰 그리고- 보니까요 네. 사석으로 한 게 아니라 문자 메시지로 아 네, 그렇구나. 중앙일보 기자랑 한 거라서 네. 그리고 들어간 대통령 거죠. 네. 말로 한 게 아니고 이거 그렇네요. 문자 메시지. 대통령께서 필요하다면 정무적인 책임을 따지겠다라고 하셨는데 정무적인 책임, 정치적인 책임은요 필요하면 따지는 게 아니에요. 법률적인 검토를 다 끝내가지고 정무적인 책임 져야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네. 법률적인 책임을 묻기 전에 지는 것이 정무적이고 정치적인 책임입니다. 이 얘기들을 들어보면 대통령께서 이상민 장관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시는구나, 믿고 신뢰하시는구나.
그게 참 대통령에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뭐 또 그러면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에서 뭐 사건 터질 때마다 장관 바꿔라, 청장 바꿔라 하는 것도 후진적이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 근데 이게 그냥 뭐 사건이 터진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현 변호사님 그러니까 정무직 공무원들이라는 네. 게 정무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처럼 뭐 법적으로 수사해서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는 거면 정무직이 아니죠. 그건 임명직을 두고 하는 얘기인데 사실은 어찌 보면 기본적으로 그 저희가 잠시 광고 듣고 네. 와서 현 변호사님 얘기 계속 듣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정치사입니다. 정무적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김준우 변호사께서 오셨습니다. 자, 어서 오시고요.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방송- 일단은 현 변호사님 이야기를 마저 듣고 김준우 변호사님께도 의견을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거의 뭐 다 됐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누구보다 또 경찰국 설치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본인 스스로 뭐 경찰을 통제해야 된다. 그러면서 경찰을 두고 만들고 이랬는데 지금 어찌 보면 이제 책임을 지는 상황이 되니까 또 말을 살짝 바꾸고 있거든요. 아, 이거는 지휘 통제권도 없다. 경찰 뭐 보고도 안 하더라. 이러면서 그럼 경찰국 뭐하러 만들었어요? 만들 때는 이거 우리가 행안부에서 우리 통제를 해야 된다 하면서 그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 경찰국장을 임명했잖아요. 네. 그분 자격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는데. 그러니까 이 정무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게 본인이 어떤 권한이 있을 때는 그 권한을 막 행사하려고 하다가 책임지는 상황에서는 아이고 내가 뭐 권한도 없고요. 그럼 뭐 장관이 권한 없으면 이 안전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럼 뭐 바로 대통령한테 갑니까? 기본적으로 장관에서 딱 걸리는 상황인데 어떻게든 본인의 책임 안 지려고 계속 뭐 본인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고 뭐 사표 던지고 싶지만 뭐 안 되겠냐 이러면서 한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 약간 이 장관으로서의 직책을 수행할 자격 자체가 전 없는 게 아닌가라고 봅니다. 네. 김준우 변호사님도 이 정무적 책임 그리고 이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야기 혹시 어떻게 들으셨는지 의견 일단 저는 뭐 사건 터질 때마다 뭐 청장 바꿀 수 있냐라는 말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누가 평론가가 아. 네. 근데 이거를 혹은 뭐 그쪽 세력의 어떤 국회의원이 네. 개별적 의견을. 근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렇게 평론가 이야기하듯 하는 것은 조금 책임감 없는 태도 아니냐, 혹은 낮은 자세가 아니지 않느냐, 같은 말을 하더라도 현재 그 사건 수습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그 다음에 장관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국민의 여론을 겸허히 수용해서 좀 지켜보겠다. 인사권자와 면밀히 협의하겠다라는 정도의 낮은 톤으로 이야기해도 되는데 그냥 장관 바꿔라라는 것도 뭐 장관 바꿔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후진적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네. 참사 이후에 일어났을 때 비서실장의 올곧은 태도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이상민 장관은 사실 임명 때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제분이 고등학생 시절에 뭐 대형 로펌의 인턴, 저는 사실 고등학생 인턴은 처음 들어보거든요. 네네네. 그런 것부터 해서 사실 최측근이 아니었으면 과연 인사를 강행했을까라는 논란부터 쭉 있었던 건데 계속 이런 식으로 뭔가 이상민 예외주의가 적용된다는 건 바람직해 보이지 않고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결국은 시기의 문제이지 뭐 2, 3개월 이상을 더 버티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이상민 장관 뭐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뭐 변함이 없지만 네네. 그래도 팩트만 좀 바로잡고 가면은 경찰국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일선 경찰을 지휘 통제할 권한이 없는 건 맞습니다. 사실 그때 경찰국과 관련한 여러 논란이 있으면서 민주당 쪽에서도 굉장히 큰 반발 내지는 반대를 했기 때문에 뭐 그런 식의 어떤 획기적인 장관의 권한 행사 범위 확대 이런 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그래도 뭐 잡고는 넘어가겠습니다. 네네네네. 뭐 그렇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경찰국과 관련한 내년 예산을 아예 지금 거부를 했죠. 예산안을 통과를 안 시켰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지금 뭐 어제 한 얘기랑도 연동되는 얘기인데 지금 여야의 협치의 키워드나 열쇠말이 지금 완전히 사라진 상황이니까 상임위 수준이지만 벌써 이런 강공 드라이브가 민주당에서도 가능해지고 네. 참사까지 일어난 상황이다 보니까 여당으로서도 적절한 반격의 혹은 대화의 채널 계기점을 전혀 못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의 위기, 소통의 위기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 대통령실도 지금과 같은 형식의 소통과 시그널만 계속 반복한다면 이런 파행이 꼭
경찰국 예산 문제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 전체에서 계속 파열음이 나지 않을까. 네네. 그런 점은 좀 걱정스럽죠. 저는 이 부분은 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정권 교체가 됐습니다. 새로운 권력을 잡은 정치 세력이 나라를 한번 이렇게 운영해 보겠다라고 어쨌든 자그마한 수준에서의 정부 조직 개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일 한번 해봐라고 하는 게 맞지. 일하기도 전에 너희들 그 경찰국은 그거는 존재하거나 설립해서는 안 돼. X 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야당과 국회가 할 일은요. 경찰국 일하도록 예산 배정해 줬는데 내년에 가서 보니까 경찰국이 제대로 일을 못 하더라. 그래서 그러면 이거 예산 깎아야 되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이 맞지. 이거를 일을 못하게 막는 것 자체는 상당히 부적절한 행동이에요. 이제 반박을 하면 사실은 이제 만들 때부터 문제가 됐죠. 이제 법적 근거가 있느냐. 원래 반박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하시려다가 지금 맞아요. 예, 예. 빠르시네. 그러면 이제 법적 근거가 없이 만들었는데 그러면 일을 제대로 하든가. 왜냐면 지금 이상민 장관 딱 보면 아니 이제 지금은 이제 나는 뭐 경찰을 지휘할 권한도 없고요. 뭐 보고도 안 하고요.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발뺌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존재적 이유 자체가 없어요. 만든 이유가. 왜냐면 처음에 정부조직법도 없는데 시행령 개정해서 만들 때도 뭐라 그랬냐면 아니 경찰을 그냥 지휘 통제를 안 하면 안 된다. 지금 가만 놔두면 안 된다. 법무부도 검찰국 있고 다 지휘 통제하는데 왜 그 경찰들은 그렇게 못하느냐 하면서 만든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와서는 아니 뭐 보고도 안 하고요. 지휘 통제권도 없고요. 그럼 존재 의미가 있어요? 법적 근거도 없는데. 근데 이건 상권 분립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거라니까요. 그거 이상민 장관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 아니, 실제로 이게 뭐 너무 디테일하게 갈 건 아니지만 경찰국이 그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별거 아니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행안부 장관이 갖고 있던 인사권을 그냥 구체화하는 정도. 그러니까 원래 대통령실에서 민정수석실에서 네네네. 경찰 파트가 담당하던 거를 그냥 행안부 장관이 가져온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못하게 한다 그러면 과거에 그럼 민정수석실이 하고 있던 것도 위법이냐. 우리 과거에 이런 논쟁했었지만 네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 지금 만들어진 경찰국은 사실 위법 논란이라는 게 별로 나오기가 어려운 구조로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좋아요. 경찰국장이 그 자리에 갈 만한 적절한 사람이냐 아니냐. 그렇죠. 뭐 그런 문제들이 그거에 할수 대해서는 있지. 야당이 네. 문제 제기할 수 있는데 일단은 좀 출범을 시켰는데 이거 예산을 깎는다는 것 자체는 국회의 월권이 아니냐는 생각이 아니 국회라는 게 예산을 감액할 수도 있고 증액할 수도 있는 권한이 있는데 네. 그 권한을 행사하지 말라고 하면 국회 자체를 없애버리죠 그냥 정부 예산 짠 일을 대로 하면 하는 되죠. 것에 대해서 예산 깎을 수는 있는데 이것은 경찰국 자체가 일을 못하도록 예산이 하는 거 5억 아니에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약간 네. 공전인 것 같아서 근데 이제 김준우 그 변호사님 부분은 짧게만 좀 좀 있는 것 드릴게요. 같아요. 네. 어쨌든 소방이든 경찰이든 재난상황실 행안부에 설치된 곳에 보고는 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뭐 지휘 권한이 없다라는 식으로 약간 피해가는 방식은 예. 수사에 대한 뭐 지휘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지금 이번에 이태원 10월 29일 참사와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재난상황실에 행안부에 보고를 들어가는 거고 그 경찰국 있건 없건 하는 건데 마치 경찰국에 제대로 된 실질적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은 10월 29일 참사에 대해서 뭐 간접적으로는 책임이 없는 것처럼 묘사하는 뭐 표현들이 나오는 거는 대단히 좀 유감스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회의 권한은요, 그 행정부가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 예산을 잘 썼느냐 못 썼느냐, 그거를 감시하는 거지, 행정부 자체 내에서 어떠한 조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니들 그거 없애라고 얘기하는 것은 월권이다 이 얘기예요. 좀. 뭐 알겠습니다. 어떤 입장이신지는 뭐 충분히 뭐 이해가 되고요. 그거까지만 일단 우리 오늘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꼬리 자르기 아니냐. 꼬리? 일선에 있는 소방 그리고 이제 경찰 공무원들에게만 이제 책임을 조금 무겁게 지우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현재 이 소위 말해서 힘이 있는 분들이 정작 제일 현장에서 고생했던 사람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구급 대원분들은 민주당에서는 간담회를 했더라고요. 간담회를 했을 때 단 한 차례도 걷지 않았다라면서 이렇게 울먹이시는 분들도 꽤 있었던 걸로 제가 봤고 또 안타깝습니다만은 이 용선 경찰서 전 정보계장이 스스로 또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고 또 서울시 공무원 가운데 이제 안전관리 담당하시는 분이 아직까지 명확한 사인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또 네, 유명을 달려. 유명을 달리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참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일선에서 가장 지금 고생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참 이러면 힘 빠지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사실은 그날 기동대를 배치하거나 아니면 뭐 치안 업무를 그 기위와 감독하는 건 기본적으로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일선에 나가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니 그 용산서 정보계장이나 정보과장들이 우리 경비대 배치합시다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경비대는 서울청장의 권한이에요. 맞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분들이 책임지는 게 맞아요. 기본적으로 사전 준비를 왜 못했냐 이게 큰 것이지. 그날 이제 부랴부랴 막 이제 막 뭐 어찌 보면 지금 정보 삭제 문제라든지 아니면 현장에 뭐 늦게 도착했냐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는 사후적인 문제고 약간 지엽적인 문제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장관이라든지 오세훈 이상민 장관이라든지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수사를 못하면서 용산서, 용산소방서, 용산구청장 이런 사람들만 만약에 조사한다 그러면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경찰 문제 있습니다. 뭐 일만자 막 연설을 하셨는데 네. 그냥 가이드라인에 따르는 거예요. 경찰 문제 있고 일선 경찰들을 수사해야 된다. 그리고 정보 쪽에 이것도 미리 대비 못했느냐. 그러면 사실은 어찌 보면 딱 이제 수사에 딱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 거잖아요. 그게 충실히 따른 거거든요. 그 얘기 나오자마자 또 이제 뭐 경찰청장 압수수색하고 이러는 거 보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를 어느 정도 해결하지 못하면 저는 경찰 단위에서는 이건 절대 해결 못 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국정조사 얘기를 하시는 거겠군요.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근데 실제 경찰에 문제가 있었죠. 근데 저희가 말하는 경찰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게 일선 경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네. 결정권을 가진 한 중간 이상의 고위 간부들 얘기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112 상황관리관, 네네. 그다음에 용산경찰서장, 서울청장 이런 사람들의 책임을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일선에 출동해서 노력 열심히 하신 분들 탓하는 사람 여야를 막론하고 누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질책하는 대상도 그분들은 결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이 사건은 뭐 꼬리 자르기, 뭐 서울시장, 뭐 행안부 장관, 뭐 이런 사람들 왜 수사 안 받냐라고 하지만 냉정하게 얘기해서 보고가 거기까지 올라오지도 못했던 사건입니다. 물론 그 예비 뭐 대처 과정이 아니라 이제 직접적인 대처가 아니라 그 전에 이제 예방이라든지 아니면 후속 대응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했냐라는 거는 살펴볼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예. 직접적인 형사처벌을 대비한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 112 상황실과 서울청 사이에서 기동대 배치 결정이 왜 안 됐느냐, 제대로 된 지휘가 안 됐느냐가 핵심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꼬리 자르기라고 하는 거는 좀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이게 자꾸 이제 저희가 일선 경찰을 막 왜 지책하냐라고 하는데 약간 유령 때리기예요. 저희도 일선 경찰을 지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몇 가지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데 사실 이제 제일 저는 고민이 든 게 그 저희가 피의사실 공표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는 것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무슨 스포츠 중계하듯이 이제 수사 상황이 중계되는 언론 현실이 있고 검찰이든 경찰이든 늘 그거가 이제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부러 조금씩 흘리잖아요. 흘리기도 예, 하고 수사 상황에 그래서 대해서. 자기네가 수사의 속도감이나 뭐 지지를 얻기 위한 것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뭐 다시 검찰도 요즘 그런 부분들이 다시 좀 보이고 경찰은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 좀 느슨합니다. 검찰보다 그동안 비판이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압수수색한 것까지는 할 수 있죠. 근데 예를 들면 용산 뭐 소방서장이 입건됐다. 네네. 이런 것까지 사실은 이제 다들 분개하고 있는데 이게 맞냐.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자체가 사실은 문제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거 지금 정보계장님도 마찬가지예요. 뭐 보고서가 삭제됐냐 안 됐냐 이거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니까 느낀 압박감이 있었던 거거든요. 네. 국민적 여론도 높고 이러니까. 근데 사실은 또 이게 또 구체적으로 따져볼 문제인데 경찰은 원래 또 정보 보고가 올라가고 나서 그 목적이 닿으면 그 즉시 폐기되는 문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게 프로토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삭제됐다고 해서 나쁘냐 네. 혹은 위법이냐 그런 게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따져봐야 될 일인데 일단은 그런 상황에서 이게 계속 언론에서 계속 문제를 삼으니까 이런 압박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이거 취재 간행 이런 당연시 여기는 태도 이런 것들 전반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서울시 행감에서 용산 소방서장이 나와가지고 책임을 마다하지 않겠다. 필요하다면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저는 그런 발언을
이상민 장관한테 좀 듣고 싶었어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반면에 지금 이제 박형 용산구청장은 이번 주에 그간 이제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대부분 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두 차례 현장 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닌 걸로 드러났죠. 왜냐하면 이제 CCTV로 다 동선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나왔습니다. 뭐 그때 당시에 이제 행사를 하고 집으로 자택으로 바로 들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자택의 위치는 사고가 났던 지역에서 거리가 뭐 한 30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고, 그런데 이제 또 트라우마로 헷갈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 박 구청장에 대해서 징계 여부를 논의를 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이제 지난주에도 우리가 어쨌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선출직이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임명직이 아니잖아요, 구청장은. 그렇다 보니까 뭐 주민 소환이라든지 뭐 이런 방법을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방법은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분위기는 좀 어때요? 이 박형 구청장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죠. 네, 그러니까 정말로 중징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되게 많고요. 근데 어차피 중징계를 해도 당원 자격에 대한 것밖에 없는 거 근데 아니에요? 그래도 저희 당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최고 수준의 징계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항상 우리 윤리위가 너무 이제 뭐 전지전능한 윤리위가 되는 거에 항상 경계를 해왔거든요. 근데 과거에 이제 저희가 경찰 수사 결과도 나오기도 전에 심지어는 이제 경찰 수사 결과가 뒤바뀌는 일들도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잡지 않는 사건들에 비해서 박형 구청장의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하다못해 참사 당일의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짓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그렇죠. 게다가 게다가 더 심각한 거는 아니 사고 발생 위험성을 알았는데 왜 그거를 단톡방에만 말하고 말아요? 왜 장관한테만 얘기하고 맙니까? 그러니까 문제 삼을 게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 좀 강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입장인 거고, 네.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주민 소환 같은 경우는 이제 임기 개시 후 1년이 지나야 할 수 있어서 빨라야 내년 7월 1일부터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이 박형 구청장이 본인이 그만두지 않는다면 사실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 네. 네,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뭐 어쨌든 선출직이다 보니까 또 그런 건데. 그만두지는 않겠죠. 그리고 본인은 법적인 여러 가지 조사나 아니면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구청장직을 갖고 재판에 임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할 거니까요. 사인으로 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그럼요. 보호막이 된다고 생각할 수 그렇죠. 있겠네요. 예.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지금 안 보이고 빠진 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겸 용산 당협위원장 국회의원 네. 빠지셨어요. 지금 안 보여요. 사과도 공개적으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산구청장이라는 사람을 공천 준 것도 문제지만 본인 지역구에서 이러한 참사가 일어났잖아요. 네. 근데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사라졌어요. 나는 국무위원이니까 나는 뭐 얘기할 게 없어요. 이런 식의 입장은 정말 비겁한 모습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영세 장관은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기도 하지만 국민의힘의 지도자급 정치인이잖아요. 네. 정치인은 정치적인 발언을 통해서 본인의 과거에 했던 일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박형 구청장에 대해서도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박형 구청장 당신 그만둬라. 그렇죠.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맞다고 봐요. 근데 지금 사라져셔서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이 많은 분들에게 또 실망감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 의견까지 짧게 듣고 박형 저도 구청장 사실은 생각 못했는데 권영세 장관이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 지금 박 부청장이 또 거기 보좌관을 지냈거든. 보좌관이 정책 특보인가 뭐 이렇게. 사무국장, 그렇죠. 정책특보, 부위원장. 그렇죠. 예전에 뭐 구의원 할 때도 약간 보면 정진상 같은 정치적으로는 사람이죠. 권영세 장관이 뭐 공천을 준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정도 역할을 하는 게 맞죠. 네. 정치적인 부분. 제가 봐도 굉장히 타당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민주당 쪽에 칭찬받으니까 내가 잘못 발언한 것 같기도 하고. 하루 틀 일입니까? 아, 예. 그래요? 네. 자,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이게 참 이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풍산계 얘기까지 오늘 딱 하려고 하는데 파양이냐 반환이냐 아니면 사료값이냐 시행령 때문이냐 뭐 얘기가 참 많습니다. 일단은 이제 가장 크게 쟁점이 됐던 것만 빨리 짚고 가죠. 이게 대통령 기록물의 일환이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 원래 가지고 가서는 안 됐으나 현 대통령이 일단 데리고 가서 키우시죠. 그리고 뒤에 법령을 정비하겠다라고 해서 데리고 있었다라는 게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의 지금 얘기인 것 같고요.
요거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이거 현 변호사님이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게 뭐 아시겠지만 이거는 이제 개인 소유는 아니잖아요. 국가 개인 소유가 소유잖아요. 일단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국가기록물법에도 보면 이거에 대한 어떤 명확한 규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생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는 게 없기 때문에 뭐 아시겠지만 우리 반려견은 보통 키우던 분이 키우는 게 맞잖아요. 이제 그렇게 보는데 그 다음에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이제 서로 이제 물밑에서 얘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뭐 규정 시행령도 만들고 위탁 규정은 있다 그러는데 그럼 뭐 비용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만들어졌으면 사실은 이게 깔끔하게 처리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사실은 이렇게 논란이 될 필요는 없는 문제 아니었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개인적인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왜냐하면 계속 새끼를 또 낳잖아요. 네네. 그것들도 다 집으면 국가 재산이라 볼 수 있거든요. 음.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어떻게 할지에 대한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 이제 분양을 해주는 식으로 해결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문제를 좀 이게 좀 뭐 외부적으로 오픈돼서 이렇게 정치적 논란할 문제는 아니었다. 네.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법적이고 시행령이 네네.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삼는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전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하고 매정한 분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4년 동안 키운 반려견입니다. 그리고 그 반려견이 그 풍산개가 청와대 왔을 때 청와대 당시 SNS에는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고민은 애교가 많고요. 아빠를 정말 좋아한답니다. 문재인 대통령 아빠라고 했어요. 그랬던 분이 이제 시행령이 미비하니까 나 안 키울래라는 것. 그리고 돈을 주면 키워줄게. 라는 이미지를 받는 것.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민주당 쪽에서는 얘기를 하지만 그런 이미지를 주는 것. 그거 상당히 비정하고 매정한 생각이 들고 더욱더 전 경악스러운 말은 뭐냐면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키워준 거 고마웠게 생각해. 이게 말이 됩니까? 아빠라면서요. 아빠라면서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게 맞냐.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은 정말 화가 날 일이다. 정말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볼 때는 뭐 양쪽에 다 아쉬운 게 있는데 근본적으로 따지면 이 시행령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제 위탁 관리의 외부 기관으로서 전직 대통령 비서실을 이제 지정할 수 있느냐 네네. 이것조차 논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음. 전 정권에 대한 수사와 감사가 워낙 강도 있게 들어가다 보니까 네. 지금 위탁 관리하고 있는 것 자체가 법령상 근거가 있다고 원래는 문 대통령실에서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네네네. 최근에 뭐 이거저거 들어오니까 더 이상 논란이 혹시 될 가능성이 있을 걸 차단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진짜 너무 매정했으면 세 마리가 다 반납했을 텐데 네네. 정확히 지금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할 수 있는 곰이랑 송강이만 반납을 한 거거든요. 네네. 반환을 한 거거든요. 네네. 경북대 병원에 지금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 마지막 한 명 하나 남은 그 자견은 네. 지금 계속 데리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 이제 원래도 건강이 좀 안 좋은 그 반려견이어서 네네. 이거는 분양을 원래 하지 않았던 것이고 이건 대통령 기록물은 또 아니죠. 엄밀하게 그렇죠. 얘기하면 낳은 자식은. 그래서 지금 시행령이 미비하다는 부분은 하나는 해석상 외부 기관으로 전직 대통령실을 볼 거냐라는 하나와 두 번째는 예산 지원을 시행령으로 부가적으로 해주기로 했는데 그걸 결국은 안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 25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사료비는 35만 원이고 이제 의료비 15만 원, 그다음에 이제 용역 관리비, 그러니까 사육하는 그 인건비로 이제 190 몇만 원 책정됐었던 거니까 사료비 250만 원은 좀 약간 과장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요거는 결국은 전현직 대통령실 간의 신뢰가 지금 깨졌다는 걸 보여준 장면이 아닌가 싶고 넓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남북 관계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전직 대통령께서 해주실 수 있는 역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은 문 대통령이 계속 키우고 지원 관리를 해주고 중요할 때 그게 또 어떤 남북 평화의 대화를 재개할 때 어떤 키워드로 좀 갈 수 있는 상징 자본을 우리가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그 비용을 지원해서라도 그렇게 키우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자, 대통령이 일단은- 정말 뭐 좀 잘못하신 거죠, 이거는. 네, 뭐 혹시 광고 시간을 시간입니까? 광고를 일단 갔다 와서 짧게 듣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네, 천 변호사님 마무리. 네, 이게 무슨 민주당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때 기록물 이런 거에 이제 과거의 트라우마 이런 걸 얘기하시는데요. 아니 강아지한테 그러겠습니까? 강아지가 무슨 그러니까 뭐 기록물로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다 해도 강아지한테 문서가 그럴 것 아니잖- 같으니까 그러시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죠. 무슨 강아지한테 그래요. 그리고 강아지를 지금 압수수색해. 강아지 압수수색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가기 전에 시행령 개정을 이미 해놨어요. 그래서 현 변호사님 아까 잘 얘기해 주셨지만 위탁 관련한 규정은 이미 있습니다. 비용 관련한 규정이 없을 뿐이지. 그리고 규정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럼 비용 뭐 주느니 마느니 뭐 서로 신뢰관계가 깨졌다 칩시다.
그러면 그거를 해결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지 해결되기도 전에 그냥 강아지들만 덜렁 돌려보냅니까? 이게 제대로 된 자세입니까? 저는 이번 일은 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전 변호사님 얘기 뭐 반론까지 듣고 아니 이제 뭐 마무리하죠, 아까 이 얘기랑 얘기. 같은 얘기인데 이게 사실은 제가 보기엔 뭐 논란이 될 필요가 별로 없는 부분 같아요. 사실은 물론 근데 또 그럼 언제까지 키워야 되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해결은 해야 되는 부분 맞아요. 왜냐하면 뭐 비용 문제만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결국 국가에서 위탁할 경우에는 그 부분도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마 법제처나 이쪽에서는 아니 본인이 키우겠다고 한 거니까 이제 본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상식적이죠 사실. 네. 아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개인 소유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개인 건 아니거든요. 이건 어쨌든 개인 소유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그럼 차라리 그냥 나한테 입양해라. 그럼 내 입양이라는 거는 이제 소유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소유가 네, 네.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위탁 맡기는데 그거는 또 당신이 알아서 해라는 것도 제가 보기에 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개인 소유는 아닌데 이 풍산개 두 마리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같은 사안을 두고 이제 너무나도 극명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다른 지금의 우리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어서. 이제 이거는 대통령께서 좀 반려견 진짜, 가지고 시행령 따지면서 안 키워라고 한 것은 아니 게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대안도 없이 막 반납해버리고 이러면 어떡해요. 자,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우리가 또 12구 참사 책임과 관련된 이야기부터 예, 풍산개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요.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우리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